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가까운 연동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마다 엠버서더 호텔 앞에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장춘단 성결교회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교회에 제 군의 선배 두 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로구나, 그리고 언제 내가 가볼 수 있는가 했는데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죠? 아마 요즘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또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매일매일 나라가 허물어져 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왜 이런 시대가 왔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치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타락한 것은 우리 국민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민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인데 어느 정도 위기냐면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일본에 먹혀 들어가는, 패망하는 그런 혼란의 시기와 같습니다. 또 이념적으로 볼 때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3일 동안에 서울이 인민군 손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우리는 이념적으로는 엄청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공산당에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세요. 저절로 해결이 되겠거니 본인이 나와서 심령적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용기와 방법과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위기는 더 위기가 된다. 원래 위기라는 말은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해안지대에 사는 도시에서, 해안 도시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1시간 후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와서 위험하오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시간 후에 거대한 태풍이 와서 위험하다고 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결국은 1시간 후에 태풍과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해안 도시가 폐허가 되고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밀어닥치는 인도네시아, 또 가끔 일본에서 생겨나는 뉴스의 팩트입니다. 그 1시간이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데 그들은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시간이 1년 후에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년 4월 15일 날, 9달 남았죠? 내년 4월 15일 날 정치적인 쓰나미를 동반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라가 허물어져 가는 소리가 매일 들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위기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가만히 계세요.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내년 4월 15일 날이 태풍이 오고 그러느냐? 그날이 우리 선거하는 날이에요. 내년 4월 15일이 총선거일입니다. 그날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잘못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첫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년 4월 15일 총선하는 날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느냐? 작년에요, 우리나라는 현 정부가, 여당이 소위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그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왜 통과시키지 못했냐면은, 국회를 통과시키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회의원이 299명이에요.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수가 112명이에요. 그래서 찬성을 못했죠.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정조차 못했어요. 지금 정부가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선거법 개정하고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헌법 개정이에요. 이걸 두 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 선거 때 되면은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정치 현상을 보나 복지를 보거나 이런 걸 다 보게 되면은 이 선거에서 보수는 지고 현재 여당에 대승하도록 돼 있어요. 대승하도록. 그리고 한국당은요, 지금 112명 국회의원이 7, 80명으로 뚝 떨어져요. 이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의당이고 평화당이고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도 국회 반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군소 정당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당선시켜달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수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수처법은 뭐냐면은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도 많기 때문에 혹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영구 집권을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 법안이에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야당에서 반대가 많아요. 반대가 많으니까 너희는 잘못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다 떨어져. 그러니까는 당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을 살려줄 테니까 한 당에서 20명씩 당선이 돼서 국회 그 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법에 찬성해라 해서 만드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이고, 그 선거법 개정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는 이 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평화당은 저희들 교섭단체를 만들어 준다니까 좋은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큰일 났어요. 한국당은 절반으로 딱 떨어지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한국당에서 반대한 것이 지난번 석 달 동안 국회가 공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내년에 4월 15일 날 총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그냥 압승을 하게 되면은 5월 달에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헌법 개정을 통과시켜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 이론적으로만 배웠어. 그런데 사회주의 헌법이 되면요, 변화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왜? 매일 자유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번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래도 자유를 빼면 되겠느냐 하고 여론이 심하니까 빼지는 못하고 자유의 일부를 제한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유의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는 뜻은 조금 자유를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일부 제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 생활의 대부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 자유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통신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가 없어지는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장춘단 교회는 2, 3년 후에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유스럽고 아무 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에 선거가 잘못되고 헌법이 개정돼서 사회주의가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앞으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2, 3년 안에는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안 닫으려면은 일일이 당에 보고해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목사하시는 분은 어느 목사님이고 이런 내용으로다가 설교한다. 일일이 매 주일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오늘과 같은 설교를 못 합니다. 그때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공산당 찬양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수년 내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되면 사유재산을 뺏깁니다. 아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법 가운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뺏는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토지를 몰수해서 국가가 관리한다. 그거를 어렵게 표현한 것이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회원님들 좋은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도 있죠.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까운 압구정동에, 무슨 도곡동에, 또 송파에 10억, 20억, 30억 그런 좋은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토지 공개념이 되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국가에서 다 몰수해 가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은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그래요. 거기 사시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남북연합을 통해서 고려연방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산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공산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소원은 제발 통일이 돼서 남쪽에 가서, 서울에 가서,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사가라 하는 명령 권한이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사는 아무개는
며칠 전까지 집을 비워놓고 함경북도 어디로 이사 가라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날벼락을 받는 거죠. 내 집을 빼앗기고 이사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집은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살아요. 북한의 공산당이 그 집에 와서 살아요. 반발을 하겠죠. 반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나 여기서나 반발이지. 공산사회가 되면은 반발하는 사람은 그냥 죽여요. 끽소리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사회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건 정말 위기다. 그 위기의 첫 시작되는 날이 내년 4월 15일이다. 그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만 아실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는 자손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요, 평화를 내세웁니다. 평화를 시작해서 그 선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국민들이 다 쏘갔어요.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공산당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고 비핵화를 만들면은 그것이 평화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기는 평화의 중재자다 해가지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했어요. 안 먹혀 들어가죠. 왜? 평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이제 회담을 하도록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회담의 결과는 다 뻥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비핵화는 절대로 1%도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라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절대로 핵을 없애질 않아요. 비핵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비핵화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되질 않습니다. 미국도 하다 안 돼요.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중국을 시켜서도 제재도 하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1차 회담이 실패했습니다. 또 금년에 2차 회담을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서도 실패했어요. 왜? 2월 달에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의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회담이 깨지고 비핵화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도 언론에다가 뭐라 그러냐, 김정은의 칭찬을 매일 해요. 김정은은 참 좋은 친구다. 과거에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계속 비난만 했었는데 지금은요, 매일 칭찬해요. 김정은은 내 친구다.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비핵화는 당장 안 해도 된다. 늦게 나중에도 된다. 시간을 많이 주고 계속 칭찬을 해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무슨 짓이냐. 회담에 맨날 실패만 하면서도 적장을 계속 칭찬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회담 자체는 실패했지만 작년 6월달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왜 골치 아프게 사드를 남쪽에 배치하려고 애를 쓰느냐? 평양에 갖다 놔라.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평양에 갖다 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북한은 미국 편이 될 때, 조건만 만들어주면 미국 편이 될 테니까
우리를 너무 의심하지 말아라. 그 사인을 트럼프한테 한 겁니다. 트럼프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친미주의로 나온다. 중공을 배제하고 미국과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로서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정은을 맨날 칭찬만 하고 절대로 비난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요, 이번 우리 DMZ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자그마치 53분 동안 비밀 회담을 했어요. 53분.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53분 동안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비밀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은 건드리지 않겠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으로 다 압박을 안 하겠다. 체제를 보장하겠다. 경제도 살려주겠다. 그 대신에 미국 편으로 확실하게 들어와라. 아마 그런 비밀 회담이 있었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형님, 우리를 내 정치적인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를 남한과 같이 살려준다면은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장하시오. 이런 비밀 회담이 있었을 거예요.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제가 추측컨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잘해서 성립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평화협정이 성립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문재인이 생각하는 거 북한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는 종전협정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가지고 종전협정을 일으킨 다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남북이 잘 협상을 해서 평화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재인이 생각해요.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러면은 이제는 평화가 됐으니까 한국에 있는 유엔군, 미군 이건 다 내보내라. 평화가 됐으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보내면은 이제 미군도 외국군도 다 나갔으니까 남북이 회담을 해야 돼. 남북 회담을 해서 그것이 연방제, 남북 연방제 회담을 하자. 연방제 회담을 해서 얻어내는 것은 제1 고려 연방제, 1차 그 연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낮은 단계의 제1차 연방제는 뭐냐? 1국가의 한반도 하나에 두 개 체제, 남과 북의 두 개 체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1년도 못 가면은 그 다음에 2단계 연방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1국의 한반도의 국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국 1체제. 거기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거기 대통령이 누가 되죠? 문재인이가 거기 대통령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김정은이가 그 고려 연방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전쟁하지 않고도 조약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공산주의 김정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망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망하면 괜찮은데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냥 평화, 평화 좋지, 좋다. 그 전에 선거할 때요 이렇게 했어요. 많은 그 당원들을 시켜서 아줌마들을 시켜서 전철역 이런 데마다가 나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해요. 손님,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마다 다 평화가 좋다고 그러지 전쟁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그럼 전부 다 평화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계를 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뭐 80%다 이렇게 선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화라는 말을 내세워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평화 그러면 국민들이 평화 그런 줄 알아요. 평화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속이고 국민들은 쏟고 이 국가는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이거를 못 가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하는 투표. 그런데 알아야 투표를 하지 알아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이 많고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경제는 점점 내려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돈으로 배급을 줍니다. 이 정부에서 수당을 많이 줘요. 노인 수당도 주고 학생에게도 수당 주고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는 실직 수당을 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국가로부터 30만 원 이상 받은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국민의 80%가 국가로부터 30만 원 이상 60만 원씩 지금 배급을 받고 있어요. 현금 복지라고 그럽니다. 현금 복지. 그렇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도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은 나한테 60만 원씩을 주니까 문재인 잘한다 그거예요.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현금 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문재인 찍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직돼서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나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있고 앞으로 정규직 회사에 취직시켜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청년이. 그 청년 개인으로부터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온 국민에게 퍼져 있어요.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드려요. 신바람이 났어요. 노인들이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구박받지 않고 그 30만 원 가지고 용돈을 충분히 쓰니까. 이거 현금 복지예요.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의 민심을 사가지고 이 정부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는 바닥을 내려가고 있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내년 여러 가지 동원을 해가지고 4월 10일 선거에 압승하고 승리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면 어떠냐? 뭐 중국도 잘 살고 베트남도 잘 사는데 사회주의 되면 어떠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현재와 같이 잘 살게 되기까지는 50년,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처음 10년 동안에 국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민주주의 생각을 갖고 있던 국민들을 다 숙청을 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은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7천만 명. 우리 국민보다 더 많죠. 베트남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국민이 800만 밖에 없는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하면서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아들 손자대에 가서 자유를 모르는 그때 가서 순응을 하니까 지금 그 체제가 공산당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 체제가 된다면은
30년, 40년 후에 자라나는 우리 손자들은 잘 살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생존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처형당해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 된다면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당장 우리한테 오면 사회주의도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위험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지금 강사가 그렇게 위기라고 그러는데 강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죄송하지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은요, 복지에 물들어 있습니다. 평화 선전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건 나쁘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우리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화 될 수 있느냐?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미국 정책의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오랫동안 남으시고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이 동북아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과거로부터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또 미국이 판단할 때는 다음 정부도 보수가 아니라 진보 세력이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을 반대하고 나가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죠. 미국은 평택에다가 엄청난 미군 기지를 건설해 놨습니다. 460만 평, 여의도의 8배 되는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기지와 오산 기지에서는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냥 나갈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나가라고 애를 쓰니까 그래, 그럼 우리 나가겠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령부를 만드는 겁니다. 미래사령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사령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돼요. 한국군 대장한테 한번 전투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래식 전투밖에 못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모든 전략 자산과 장비는 미국에서 다 관리하지 우리 한국군 대장 아니라 원수가 오더라도 그걸 몰라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미군이 나가게 되면 전투에도 질 뿐만 아니라 운영 능력도 없기 때문에 군 자체가 와야 돼요. 경제는요, 만약에 미군 나간다 그런 소문이 한번 나게 되면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폭삭망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문재인은 미군 자꾸 나가라 그래요. 국민은 미군 나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군이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군 나가라 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전교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세뇌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40대, 50대까지 이 영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뇌 교육의 결과가 한국 사람들을 전부 이념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라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느냐? 맞고 결국 망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국민으로서는 이 대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희망의 불씨가 있기는 해요. 희망의 불씨가 뭐냐면은 새로운 인물 통해서 과거에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니까 분열만 시켜. 이 국민 참 큰일 났어요. 누가 좀 잘하려고 하면 다 분열시키고 힘을 다. 한국당이 현재 112명인데 앞으로 총선거에서는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힘은 전부 민주당으로 갑니다. 왜? 여당이 보수가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안 되고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분열됩니다. 내년 4월 가게 되면요. 안 됩니다. 여기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뜨는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애국심은 강한데 단결이 안 돼. 거기다도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종교, 우리 교회는 100% 단결할 것 같은데 여기도 또 문제예요. 종교도 단결을 못해요. 지금 정광훈 목사라고 한교총 회장 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야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심지어서 협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 성직자로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못하고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비난이 많아요. 엄청 비난이 많아요. 이건 교회에서 하는 비난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분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냐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성공 못할 겁니다. 왜? 분열만 됐지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폭삭 망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망해면 다 죽으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또 돌아다닐 때에 이방 민족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축소하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다 돌을 쌓아가지고 돌을 받쳐놓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또 여호수아 때에는 아모리족과의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꼭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해가 다 넘어가. 그러니까는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해서 또 수포로 돌아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태양을 좀 지켜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와 달을 중지시켰어. 운행하는 걸 중지시켜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어요. 6.25 때도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적인 위기, 다른 위기는 극복할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공산주의가 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망하면 회복해. 정당이 망해도 수년 있으면 회복이 돼.
근데 민주주의가 망하고 국가가 망한 다음에는 회복이 안 돼. 회복 안 되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은 그럴수록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시고 또 국민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년 4월 15일 날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공산당이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50년, 100년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은 살려주실 것이고, 너희들 망할 때만 기도하냐? 평시에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니, 그리고 안 들어주시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공산국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은 죄 회개하시고 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대하는 것이고, 그 기대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춘단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웃 교회가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